만성 콩팥병과 CT MRI 검사는 CT MRI도 위험할 수 있다 하던데 콩을 환자는 CT와 MRI 검사를 꼭 해야만 하는 경우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다른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 검사에 사용하는 조영제들 모두 콩팥 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CT 촬영이나 이것을 해야 한다. 만성 콩팥병 환자는 전선화 단층 촬영, 또 이하 CT, 자기공명, 마그네틱, MRI 검사 꼭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어서 다른 검사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CT에는 요오드와 조영제가 사용되고 MRI에는 가돌리늄 조영제가 사용되는데 이 조영제들은 모두 콩팥 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는 이들 조영제를 사용한 후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CT 촬영이나 MRI 검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검사를 포기하는 것이 옳을까? CT 검사와 심혈관계 조영술에 사용되는 요오드와 조영제라는 콩팥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콩팥 독성물 질중의 하나다. 콩팥 손상은 대개 조영제 검사를 시행하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혈중 크레아틴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서 일주일 이내에 회복하는 경과를 거친다. 다행히도 투석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손상과 영구적인 손상은 드물다. 조영제 방광기가 2시간 정도인데 24시간은 몸 안에서 완전히 배출되므로 하루 내에 반복 노출만 피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만성 콩팥병 특히 3기 이후의 환자라면 콩팥 손상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만성 콩팥병의 원인 질환이 당뇨병인 경우, 탈수가 동반된 경우에, 고령의 환자인 경우에 콩팥 손상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 콩팥 손상을 줄이려면 검사 전후에 적절한 수액요법으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좋다. 만성 콩팥병도 출혈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성 콩팥병이 출혈성 질환인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콩팥병 환자는 코피가 자주 나고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월경 가다가 일어나기도 한다. 만성 콩팥병 환자가 출혈성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환자의 나이가 많아서 혈관이 약해져서이기도 하고 복용하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의 약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치유를 관여하는 혈소판의 기능 저하에 관계가 있다. 혈소판 숫자에는 이상이 없고 다른 혈액 응고 인자도 정상이다. 또한 만성 콩팥병 환자는 콩팥에서 만들어지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조율 호르몬이 부족하여 흔히 빈혈을 하는데 이 빈혈도 출혈성 경향이 있다. 적혈구 영정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지혈 시간이 떨어지는데 저혈 호르몬 치료로 빈혈이 교정되면 지혈 시간도 짧아진다. 콩팥병 환자의 치료를 잘 먹지 않을 경우에 빈혈 교정과 함께 동결 침전물은 혈액 성분 수혈을 시행하거나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면 도움이 된다. 어지럼증과 빈혈은 어지럽다. 빈혈이 있나? 신혈관 확장 작용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합성을 억제하고 신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탈수가 있거나 고령이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더욱 괴롭히는데 이렇게 부작용이 취약한 사람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복용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해열 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도 콩팥병을 일으킬 수 있다. 과량의 아세트아미노펜을 아스피린과 함께 장기간 복용하면 진통제의 신증을 유발한다. 콩팥에 침착한 아세트아미노펜이 요두부 개설을 일으켜 유관적 혈루와 복통을 유발하고 약을 끊지 않으면 5에서 10년 후에 말기 심분전증에 빠질 수 있는 질환이다. 안타깝게도 콩팥을 보호하는 진통제는 없다. 그러므로 콩팥병 환자에게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통제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진통제를 선택해야 한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해열 목적으로는 소염 진통제보다도 아세트아미노펜을 쓰는 것이 좋다. 진통 목적으로도 소염 진통제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단 트라마돌 같은 약한 마약성 진통제는
콩팥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잠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런 경우에 마약성 진통제의 의존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성 콩팥병과 진통제. 진통제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통증을 참기가 힘들다면은 일반 노인이나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이 병원에서 가장 손쉽게 처방받는 약을 중에 하나가 진통제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치주염, 감기에 자주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진통제는 만성 콩팥병을 앓고 또 고령 노인은 물론 콩팥 기능이 정상인 노인들에게도 급성으로 콩팥 손상을 일으키는 아주 흔한 원인이다. 만성 콩팥병과 출혈, 커피가 자주 나고 잘 멈추지 않는다면 출혈성 있는 질환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커피가 자주 나고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월경 가다가 일어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출혈성 경향이 있으면 평소에 멍이 잘 들고 커피가 자주 나고 잘 먹지 않으며 외상 후에는 출혈이 잘 지혈되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에 월경 과다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출혈성 경향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혈관이 약해진 경우에 혈소판의 숫자나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 혈액 응고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이다. 첫째, 혈관이 약해지면 모세혈관이 쉽게 터진다. 나이가 들면 멍이 잘 드는데 그 이유는 혈관이 약해져서 모세혈관이 쉽게 터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혈소판 숫자가 줄거나 혈소판 기능이 떨어지면 지혈이 잘 안된다. 혈소판은 적혈구, 백혈구와 함께 3대 혈액세포 중에서 하나로 혈액의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다. 많은 사람이 혈액순환 개선과 혈액 응고 억제를 위해서 100mg 이하의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그 효과는 혈소판의 응직 기능 억제에 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혈액 응고 인자에 장애가 있을 때도 출혈성 경향을 보인다. 혈우병이 대표적이지만 간경화 발생 시에 나타나는 출혈성 경향도 간에서의 혈액 응고 인자 생성 장애 때문에 일어난다. 간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액 응고 인자 생성 부족으로 출혈성 경향이 생긴다. 와파린이 일어난 약제는 비타민 K의 의존성 혈액 응고 인자의 형성을 억제하여 항응고제 작용을 한다. 만성 콩팥병과 진통제, 콩팥과 상극인 진통제. 잘 고르는 법은 진통제를 먹으면 속이 쓰림으로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식으로 통하다. 이런 진통제의 위장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진통제가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위 COX2 억제제라고 하는 위점막 보호 효과가 있는 소염 진통제이다. 위장관을 보호하는 진통제가 있듯이 콩팥을 보호하는 진통제는 없을까? 진통제는 크게 해열 진통제와 소염 진통제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모두 콩팥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다. 해열 진통제는 말 그대로 열을 내리고 진통 효과를 보이는 진통제로 아세토아미노펜, 타이로닐이 대표적이다. 소염 작용은 없다. 반면에 소염 진통제는 진통 효과와 함께 항염 작용을 한다. 아스피린, 브루펜, 다클로페나폰탈 등 상당히 많은 약제가 여기에 속한다. 스테로이드도 소염 진통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염 진통제라고 하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말한다. 소염 진통제는 콩팥 기능을 악화시키는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다. 기능이 잘 유지되던 만성 콩팥 환자가 갑자기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면 진통제의 복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염 진통제는 부종과 고혈압을 일으킨다. 갑자기 부종이 생겨서 병원을 찾은 환자나 갑자기 혈압 조절 안 되는 고혈압 있는 환자인 경우에도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진통제 복용을 따져봐야 한다. 만성 콩팥병 환자가 커피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커피에는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 콩과 마찬가지로 커피도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 환자가 커피를 많이 마시면 고칼륨 혈증이 와서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심장에 부정맥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투석 환자나 칼륨 수치가 높은 만성 콩팥병 환자는 과일, 채소와 마찬가지로 칼륨 함량이 높은 커피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커피 대신에 흔히 찾는 현미 녹차나 옥수수 사이는 칼륨이 커피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현미 녹차. 그리고 원두 커피 외에 흔히 즐겨 먹는 커피 믹스 크림은 인의 함량이 없기 때문에 더욱 피하는 것이 좋다. 이래저래 커피는 안 마시는 게 좋겠네요. 당뇨병, 콩밥병과 술, 음주해도 될까요? 만성 콩밥병과 커피, 독인가 약인가? 자, 커피에 관해서는 건강에 좋다, 나보다 너무 마시지 않으면 좋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일 것이다. 커피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 카페인은 특정량을 섭취할 경우에 각성 효과가 있어서 졸음 방지, 피로 회복, 집중력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인지력을 향상시킨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또 하루에 1에서 3잔 정도의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섭취하면 불안 흥분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숙면을 방해하며 불면을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칼슘 흡수를 막아서 골도공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커피는 과하면 해롭다. 커피 섭취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통하는 것 같다. 고혈압 환자에게 커피는 어떤가? 카페인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혈압을 올린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커피를 피하라고 권유받는다. 그렇지만 좋은 작용도 있다.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수분 배출에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혈압 감소 효과를 보이게 된다. 또한 커피는 항산 효과가 있다.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거나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적정량의 커피는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을 24%나 감소시키는 좋은 효능도 보인다. 만성 공파병 환자에게 커피는 어떨까? 변비는 매우 흔한 증상으로 국민질병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변비가 있으면 늘 배에 뭔가 꽉 찬다, 답답하고 묵직하다. 변비는 일주일에 배변의 수가 3회 미만이거나 변을 보기 힘들어서 가드하게 힘을 주어야 하고 변이 너무 딱딱해진 경우를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도 많이 발생한다. 만성 콩밥병 환자는 어떠할까? 만성 콩밥병 환자, 특히 투석 환자는 변비가 흔하고 심하다. 변비가 잘 생길 모든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고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현미, 보리, 통밀은 또 칼륨과 인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고 가위가 쳐서는 칼륨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다. 물도 마음껏 못 마신다. 부종에는 혈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기 때문이다. 식사량도 많지 않고 신체 활동도 모자라며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린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비일 수도 있는데 변비를 유발하는 칼슘이나 철분을 함유한 약을 많이 먹는다. 또한 감기약에 함유된 항콜린제나 코데인 등 진해제도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변비가 잘 오르는 요건이다. 이러한 변비 유발 원인을 피하면 좋을 텐데 콩팥병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결국 필요한 경우에 변비약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하재가 포함되자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 제조를 추가하면 도움된다. 팽창성 하재는 말 그대로 변의 부피를 확장시키는 약이다. 이런 약이 있고 삼투성 하재는 장내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변 쪽으로 수분이 모여들게 하는 설사약이고 마지막으로 자극성 하재는 장 점막을 직접 작용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는 거 있다. 콩팥병의 그림자. 그래서 콩팥병이 신낭종 초음파 검사 결과 콩팥 안에 기존 콩팥만큼 큰 무럭이 있다던데 신낭종 50대에서 이렇게 무럭이 있더라 하는 거죠. 신낭종이라고? 내가 정 내 친구가 콩팥병에 걸린다면 어떻게 할까요? 붉은색 소변? 화장실 들락? 날라? 만성 신부전 차이?
당뇨, 관계 투석을 하면 이런 데 질문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준비해서 준비 작업은 팔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연결해주는 수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동정맥류 수술이라고 한다. 정맥과 동맥을 연결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정맥이 크고 두꺼워서 동맥처럼 변하게 되므로 이 혈관을 이용해서 혈액투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맥이 동맥처럼 크고 두꺼워지는 과정을 상습 과정이라고 부른다. 이런 과정은 보통 6주에서 8주,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린다. 조만간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은 미리 혈관 검사를 위해서 통해서 동정맥류 수술 계획을 세워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혈액투석을 하는 관리기 심근전 환자가 혈관 접근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혈액투석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소에 혈관 접근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혈관 접근로 부위가 놀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혈관 접근로를 합병증 없이 오래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투석 생활의 관건이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바늘을 찔러서 투석하고 피를 뽑아내고 넣기도 하고 바늘을 뽑아낸 다음에는 치료를 해야 하므로 합병증이나 문제점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혈관이 좁아지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세균에 의한 감염증이 올 때도 있다. 물론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혈관 접근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 기법이 발전하고 있는데 혈관외과와 영상의과학과 등과의 협력 진료를 통해 다양한 치료법도 계속 도입되고 있어서 혈관 접근로의 수명이 연장이 되는 추세이다. 콩팥 이식 환자의 콩팥 이식 환자의 예방접종은 일반 인과 차이가 있다. 예방접종 백신은 악독화로 생기는 것이고 혈액투석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투석 이렇게 들어가서 나가서 혈액투석 환자의 팔을 보면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다. 혈관 투석의 혈관 접근로인 동정맥류 혈액투석은 동정맥류를 이용하여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치료 방법이다. 몸 안의 피를 몸 밖으로 빼내서 투석기로 보내서 노폐물과 필요한 수분을 제거하고 깨끗해진 피를 다시 몸속으로 넣어준다. 인공신장실에서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을 대하다 보면 무더운 여름날에도 긴팔을 입고 있거나 토시를 꺼낸 듯 가벼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무래도 혈액투석을 위해서 커지고 두꺼워진 혈관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통은 혈액투석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이런 혈관 관계를 없이는 혈액투석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투석 환자에게는 생명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혈액투석 환자의 팔을 보면은 이렇게 동정맥류가 있다. 생명선이다. 메트포르민은 만성 콩팥병 환자가 복용해도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지만 유산증이라는 치명적인 산혈증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1.5, 여성은 1.4 이상인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사용을 금한다. 조영이라는 급성 콩팥 손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형제 사용 후에 48시간 이내에는 본 약제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요약하면 당뇨병 환자의 만성 콩팥병이 합병된 경우에 사용하던 당뇨약은 저혈당으로 유산증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어떤 약은 사용 중단하거나 복용량을 현저히 줄여야 하고 다낭신 말기 콩팥병으로 투석을 시작한 사람이 되면은 주치의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와 잘 상의하여 복막 투석을 할지 혈액 투석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투석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본인의 의상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복막투석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서 신장내의 전문의들의 받았고 복막액과 혈액을 처방받으면 된다. 자식의 거주지에 복막액을 교환할 수 있고 복막액을 복강 내에 넣어두고 그대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 되는 또 장점이 있다. 그러나 깨끗한 장소에서 6시간마다 손을 소독하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복강에 심어놓은 포도관을 열어서 수분과 노폐물이 섞인 복막액을 복강 내에서 빼낸 다음에 새 복막액을 다시 주입해야 하는 미세 조직이 가능해야 한다.